네, 안녕하세요. 국악 교과서 분석반 첫 시간입니다. 제 국악 교과서 분석반 신청해주신 선생님들은 다 서양음악 교과서랑 같이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 따로 수업에 대한 OT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작년만 해도 제 수업을 국악만 들으셨던 교과서 분석반에서 계셨었는데, 저희는 이제 같이 가니까 서양음악 수업 잘 들으셨죠? 서양음악이 양이 좀 많아가지고, 지난 첫 시간 때 워낙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까지 정말 많은 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수업을 다시 봤는데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좀 천천히 해야지 생각도 했는데요. 배속 안 하고 듣기엔 또 적당했다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설명을 좀 더 쉽게 잘 해야지 하고 또 다시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자, 우리 국악 교과서 분석반은 국악사는 사실 국악의 임용 범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저는 사실 대학원 다닐 때 음악사를 되게 중요시하는 학풍이 있어가지고 되게 내내 음악사를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와보니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선생님들께 재밌고 좀 유익한 시간으로 알차게 오늘 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 오늘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책이 나왔죠. 책이 나와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가 메인 교재니까 그걸 먼저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요 파일 다 받으셨죠, 저한테. 그래서 요거를 좀 펼쳐보시고 저랑 같이 수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그거잖아요. 교과서 제가 모아드린 PDF. 오늘 준비하셨죠? 네, 이게 첫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서양음악도 이론 정리가 금성에서 먼저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근데 서양음악은, 서양음악도 보면서 약간 괜히 너무 빨리 지나갔나? 후회를 조금 했거든요. 국악은 다시 보니까 요거는 나 하나하나 저희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지금은 좀 넘어가고, 저희 요런 이론들을 할 때 나중에 또 다시 돌아와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저희 세 번째 페이지 가시면은 음악사 연대표가 있습니다. 연생님들이 역사를 좋아하시는지 제가 좀 그게 걱정이 되는데, 사실 오늘만 하면 끝나니까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늘도 그냥 가볍게 얘기 듣는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약간 서양음악하고는 조금 달라요. 서양음악은 제가 그날 수업 설명을 드리면서 당시의 시대상, 악보 인쇄술의 발명이라든지, 교회에서 왕족으로 이제 귀족으로 중심이 넘어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음악에 영향을 많이 끼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음악이 약간 종적으로 횡적으로 확장하면서 기법이 생기면서 점점 이런 걸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악사가 그런 음악의 연속성은 없어요.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이 서양음악의 음악사는 저희가 악보를 가지고 그것들로 추적을 해서 음악이 이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뒤에 추적을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시대, 그러니까 한 1000년 전부터 음성서라고 해서 음악 기관이 국가에 있었어요. 서양에서는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쵸? 처음부터도 교회였었고, 왕궁에서 이렇게 연주를 시키곤 했었지만, 책을 내고, 악보집을 내고, 악공들을 가르쳐가지고 길러내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음악을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어서, 오늘 보시면서 아마 한국사 시험들을 이제 보셨거나 이제 곧 보시거나 할 텐데, 한국사 내용들 떠올리면서,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중요한 악곡들은 제가 오늘 살짝씩 들려드리면서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연대표부터 저희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일단은 고조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국이 기원전 2333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부터 이제 신라가 건국하기 전까지 해서 상고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양음악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없었고 유물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제천의식에서 음악이 사용돼, 요거는 형광펜을 쳐볼게요. 자, 제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을 거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진짜 야생에서 맹수들 앞에서 내 몸을 지켜야 되고,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인지 정말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두렵고, 사실 병나면 기도해야 되고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옛날일수록 더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이 부족끼리 다 있었는데, 그때 항상 사용했던 것이 음악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옛날 고조선 상고시대에 있던 이때 유물들 중에서 청동 방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그 굿을 할 때 막 방울 흔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단순히 방울로 이렇게 찬찬 뭐 이렇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뭔가 의식을 위해서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연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현재의 농악 굿 등의 형태로 발전했다. 그 중에서 농악이라는 형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선생님들 농악하면은 좀 농사 지으면서 노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막 몸으로 막 대형도 만들었다가 막 갖가지 기회도 다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좀 중요하게 저희가 볼 거고요. 삼국시대로 왔습니다. 고구려는 북방과 활발히 교류. 어쨌든 나라 자체가 이렇게 지금 한반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막 뻗어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너무 크게 그렸나? 그래서 북쪽하고 이제 교류를 했고, 그래. 이거랑 같이 연관시켜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강 이남 지역 이쪽이었잖아요. 그래서 백제는 중국 남쪽 아니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일본 요렇게 그 교류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여긴 안 써있지만 신라가 여기 경주랑 요쪽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랑 가장 많이 교류를 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아니라 삼국시대에는 다른 나라와의 해외 교류 요게 좀 중요한 꼭지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고구려는 북쪽, 백제는 중국 남쪽, 일본, 그리고 신라는 일본.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음악사에서는 악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백악지장이라고 100개의 악기 중에서 으뜸, 그것이 바로 거문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록이,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이렇게 거문고를 했다라는 것들이 고구려 기록은 아니지만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 백제에서 미마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기약무를 전파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약무는 우리 기악곡 할 때 기약이 아니라 그 기예, 그쵸. 막 기술을 보여주는 기예와 악기 연주하는 거랑 춤.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귀로만 듣는 음악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 그런 예능 같은 것들을 같이 일본에 전파를 했고요. 이게 오늘날의 탈춤, 이런 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읍사. 자, 여기서 사라는 것은 이제 가사할 때 사예요. 그러니까 정읍이라는 시가 붙어 있는 사인데요. 그게 이제 기악곡의 형태로 현재까지 전해진다. 여기 형광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은 되게 역사가 긴 곡들이 많아요. 근데 엄청 긴데 그때 악보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역사서의 한 줄로 뭐 정읍사를 노래했다. 근데 이 기록이 백제 기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가보니까 조선시대 또 나와. 조선시대 후기에 또 나와. 그래서 이거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비록 악보는 뭐 조선 후기 어디서부터 등장을 했지만 이 연원은 백제구나 라는 것이 되게 또 그 자존심인 거죠. 국악에 있어서. 그걸 또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라는 우륵, 가야금, 여기 또 형광판. 그 가야금도 거문고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을 가진 악기 중에 하나이고, 그거 이제 우륵이 가야에서 그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에 그 귀순을 해가지고 전파를 했다. 이런 얘기들 나중에 보실 거고, 최초의 전문 음악기관인 음성서 완전 별표. 국가에서 나라에서 음악을 관장했는데 그 기관들이 이 이후로는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있어요. 막 발해에는 태상시, 고려에는 대학서, 뭐 조선 때도 뭐 해서 오늘날의 국립국악원 1951년 이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밑에 백제 금동대학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그림이 조금 흐린데요. 사실은 대학로라는 것을 발견한 게 97년도인가? 상당히 최근이고 이거에 대해서만 연구 자료가 엄청나게 많을 만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림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향로잖아요. 향로는 뭐 하는 거죠? 그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피운다는 거는 그냥 밥 먹을 때 펴놓는 게 아니라 제사 지낼 때, 그쵸?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정교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정말 국가 수준에서 이거를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을 했던 향로다. 그래서 이게 밑에가 용이고요. 위에가 이게 봉황이에요. 그래서 용이 그 가운데 있는 산이 그 신성한 산, 막 금강산이라고도 하고 신비로운 산이라고
흡수라고도 하는데 그 용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데에서 여기 안에서 그 향을 피우면은 연기가 이렇게 감아 올라가서 봉황 위로 이렇게 연기가 나온대요. 엄청 정교하고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그림은 잘 안 보이지만 산 꼭대기에 이렇게 둘러서 5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우리에 백제의 5가지의 악기가 있다. 요것만 한번 적어 주실게요. 백제 5악기. 그래서 여기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들을 보고서는 비록 우리가 기록은 충분하지 않지만 뭔가 국가에서 이렇게 또 중요한 것을 만들었을 때 이러이러한 악기들을 만들어서 넣었구나.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남북국 시대. 자, 남북국 시대가 뭐 통일신라 시대죠.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사리함이 지금 여기 흘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기들이 있어요. 그 악기 들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이따가 문제로 보면은 조금 더 뚜렷한 사진이 있으니까 여기 사진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밑에를 볼게요. 자, 삼국 음악의 융합. 그러니까 이거는 또 무슨 의미냐면 삼국 통일을 했을 때 신라 거만 최고니까 고구려 백제 거는 문화를 없애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음악을 다 통일신라에 흡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문고도 그렇고 백제의 그런 기악문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 융합을 시켰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꼭지가 되고요. 그다음 불교 음악이 전래됐다. 그래서 불교 그런 그 불교에 새겨져 있는 그 종에 새겨져 있는 그림, 그 주악상이라든지 아니면 석탑에 있는 주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남아있고, 자, 사면삼죽 우리 한번 형광펜 쳐볼게요. 아마 공부하셨던 분들은 또 많이 보셨던 것일 텐데 3가지의 현악기와 3가지의 그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악기인지 그건 이따가 보도록 하는데 이 사면삼죽의 전통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진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향가라고 하는 신라의 노래가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신라의 음성서가 유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었던 음성서는 통일신라 때가 아니라 그 이전, 통일 이전의 신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발해의 음악은 고구려를 굉장히 많이 계승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이고 당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발해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로 넘어와 볼게요. 자, 연등회와 팔관회 등의 불교 행사 음악이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행사에다가만 한번 형광펜을 쳐볼게요. 자, 행사, 불교 행사 하면은 그 연등회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그 초파일에 쫙 등불 켜놓고서는. 근데 사실은 저는 절에 다녀보지는 않았고 이런 행사를 이제 학교에서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나라에서 이거 불교를 국교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러니까 볼거리들도 많고 막 그 왕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춤도 막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대열 만들어서 추고 막 이렇게 멋있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이 발전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형광펜, 향악, 당악, 이 말이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향토적이다 하는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약간 고유라고 이제 가로치고 써놓으시고 고유의 음악을 향악이라고 불렀고요. 당악은 그 당시에 당나라 있었죠. 그래서 당나라를 비롯한 외래 써놓으세요. 외래 음악 해서 외래. 그 다음에 아악은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사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음악을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겨서 고루 발전을 좀 시킨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무용음악이 발전했다라는 것은 아까 행사랑 연결을 시켜주시고 여기다 괄호치고 정제 써주세요. 정제. 정제가 뭐냐면은 재능을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만 풀면 그게 왕 앞에서 춤을 추는 것들을 정제라고 하거든요. 무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정제가 이제 당나라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연행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정제들도. 그다음에 고려 가요가 유행했다.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고 재량호소 안 보이니까 내려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조선시대는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기에는 지금 악학개범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이것도 별표 한번 해주실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에 대한 책도 나라에서 펴냈다 그랬잖아요. 그거의 최고봉이 바로 이 악학개범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어때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사에 어떤 음악을 쓸 거고 어떤 춤을 출 거고 그때 옷은 뭘 입어야 되고 악기는 사이즈가 몇이고 이런 거를 정말 다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나중에 우리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궁중음악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자, 이거는 마치 서양음악사, 그 중세음악사에서 교회음악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라는 말과 같다고 보여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음악은 전공자든 아니든 누구나 즐기는 것인데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고서 우리가 그 당시 음악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안타깝게도 이제 일반 백성들, 궐 밖에서는 어떤 음악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기는 어렵지만 궁중음악에 대한 기록이 정말 많이 남았어요. 세종대왕, 세조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세종대왕 하면은 또 정간보 창안 요것도 형광판을 한번 쳐보시고 위에서 말했던 악학계범은 성종 때, 그 다음에 악곡들도 이제 다 형광펜인데요. 여민락, 보태평, 정대엽, 종묘제례악 이렇게 찬란한 음악 유산. 자, 이 곡들은 지금 이름이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악보도 눈에 익히시고 음악도 귀에 막 떠오르시고 해야 되는, 친해져야 되는 곡들이에요. 그래서 제목부터 지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왔습니다. 자, 궁중음악 편성의 축소. 그러니까 나라가 일단은 전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임진왜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나고 막 선조 어디 갔다 오시고 이러면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화려하게 막 다 갖춰가지고 음악하고 춤추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편성이 축소가 되었고 이때부터는 양반층의 음악들의 기록이 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형광펜 풍류음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 전부터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양반들이 직접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던 음악에 대해서 글도 남기고 악보도 남기고 그림도 남기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가곡, 가사, 시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성악 장르들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풍류방 음악 하면은 이제 그 현악 합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좀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서민들이 즐긴 민속 음악도 뭐 이때 발달했겠습니까? 계속 발달했는데 이때 기록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민요, 판소리, 잡가, 신화위 이런 것들이 이제 양반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이 조선 후기부터 이제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임용하실 때는 민속악이 정말 어디까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의 처음 기록이나 그 시작은 이 조선시대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근현대 시대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서양 음악이 유입을 언제 했냐면은 이제 그 딱 20세기 딱 들어올 때 1900년도 이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죠. 선교사들이 와서 막 정동학교 아니면 그 이화학당 이런 거 세우고, 그쵸? 그렇게 할 때 그 학교들에서 이분들이 선교사시니까 찬송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의 최초의 서양 음악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그런 학교에서 찬송가 배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율들이 지금도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서 그 외에도 막 해외 연주자들 초청해서 오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전통 음악인 점점 위축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로는 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전통 음악인 것들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종께서도 그 양악대를 이제 창설했어요. 독일인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막 트럼펫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양 음악의 그런 자리들이 좀 더 넓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창극과 사물놀이가 생겨났다. 자, 창극, 사물놀이 이거 다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판소리가 한 명이서 연기를 주르륵 다 하는 거거든요. 1인 다역을. 창극은 그걸 나눠서 배역을 맡아서 연극을 하는 거여서 이 부분도 출제가 됐었고요.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가장 상고시대의 음악이 농악으로 지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농악은 정말 막 한 번에 150명, 200명 막 이렇게 참여를 하는 음악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주의 형태로,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게 사물놀이예요. 자, 그 다음에 전통음악의 계승을 위한 다양한 노력해서 국악원이 생겼고, 국악 관현악이 이제 활성화되고 창작도 하고 대중화를 하였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다음 교과서. 자,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상고시대부터 삼국시대, 여기는 줄글로 되어 있으니까 좀 같이 볼게요. 자, 상고시대에는 춤과 노래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유는 춤과 노래로 신을 섬기면 소원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이랬을까라고 좀 의심스럽기도 하겠지만은 그 음악의 특징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쵸? 어디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을 수도 없고 정말 그러면서도 다 같이 뭔가 노래를 했을 때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신비한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특성들 때문에 종교적으로 되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있는 곳에는 다 고유의 음악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 와서는 음악이 좀 더 세분되고 다양화되고 해외와의 교류를 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상고시대에는 음악을 제천의식, 자 우리 제천의식이란 말 기억하기로 했었죠. 이때 가무, 춤과 노래를 다 즐겼다. 이것은 이제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는 그 제천의식 이름이 영고, 동해에서는 무천, 고구려는 동맹. 이건 아마 한국사 할 때도 보셨어서 또 고등학생 때도 막 이거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고대의 악기로는 골제적, 그러니까 골로 제작한, 뼈로 제작한 적, 필이거든요. 그래서 뼈로 된 필이, 그러니까 뼈가 뭐냐면은 그 새 다리가 이렇게 가늘잖아요. 근데 이게 안이 비어 있어요. 그럼 거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으면은 이렇게 후루룩 불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게 실제 불 사이즈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뼈로 만든 피리가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그 유물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서양 음악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타악기가 제일 만들기 쉽다. 그 다음은 관악기, 그 다음이 현악기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청동 방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무속적인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고라고 해서 이 고는 뭐 가얏고, 가야금을 옛날에 가얏고라고 해서 검은 고 할 때도 고를 쓰는데 그런 튕기는 현악기들을 고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삼국시대, 자, 고구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및 서역이라고 했는데 서역은 어디냐면 말 그대로 서쪽인데요. 자, 지금 고구려가 여기 중국 북방이랑 교류를 했다고 했는데 이쪽에 인도 있고 이쪽에 유럽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대충 그렸지만 서역이 여기 아라비아 어디쯤이라고 얘기를 해요. 딱 어디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실크로드에서 그 낙타 타고 이렇게 오는 그런 음악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기록이 뭐 고구려 벽화에 정말 그 아랍인 같이 생긴 사람이 아랍 바지 입고 이렇게 춤추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서역의 음악이 들어왔구나 우리나라에, 그걸 아실 수가 있고, 왕산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나라의 7연 금을 개조해서 검은고를 제작하고 악곡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틀렸다라고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록 자체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진나라는 그 중국의 옛날 나라고요. 7연 금이라고 하면 7개 현을 가진 금은 가야금 할 때 똑같이 고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악기여서 이따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미마지가 오나라의 기약물을 일본에 전했다. 가면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라, 진흥왕 때 가야에서 망명한 우르기 가야금 곡을 만들고 연주를 했다.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우르기 그냥 곡을 뭐 어떤 주제로 했을까요? 뭐 사랑 이런 것보다는 신라로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각 지역을 이제 소재로 한 그런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신라에 퍼져서 가야금이 이제 신라를 대표하는 악기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성서가 설치되어서 자, 나라에서 음악 기관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할까? 궁중의식. 자, 우리 생각해보면 대통령 뭐 다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취임식을 한다. 음악을 하죠. 거기에 이제 취주학 때도 오고, 막 오케스트라도 오고, 그리고 입장하실 때 음악 나오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그땐 다 생 라이브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나라에서 데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회, 파티할 때 음악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 자, 통일신라는 신라의 음악에 백제, 고구려 음악 문화가 융합됐다. 이거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렸었고, 중국 당나라,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서역이나 중앙아시아나 지금 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딱 어느 나라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막 타슈켄트, 막 소메르칸트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쪽 유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외래 음악을 폭넓게 수용을 했고, 발해는 이제 당나라랑, 그 다음에 통일신라,
여기에서는 불교 음악을 범패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범패도 종류라든지 아니면 뭐 그것의 악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종종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좀 자세히 보실 거고요. 악기 편성이 삼연삼죽인데, 자, 삼연삼죽이 무슨 악기냐? 가야금, 거문고, 향기파, 여기까지가 삼현. 그 다음에 대금, 중금, 소금, 여기까지가 삼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박판이라고 하는 박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음악에서 이렇게 쫙 쳐주면은 이제 시작하고, 또 중간중간에 끊을 때 착 쳐주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고, 이제 큰 북이다. 그러니까 한자로 된 악기 이름이 좀 있어가지고 헷갈리시겠지만 어쨌든 타악기가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악기 편성이 통일신라에 되어 있다. 그 다음 발해, 당나라밖에 얘기가 없죠. 그리고 태상시, 요것도 형광펜. 음성서가 최초의 음악기관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 남북국 시대 발해의 태상시입니다. 물론 음성서랑 별개죠. 발해는 이제 별개였으니까. 그래서 음악기관이 그래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효공주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고음 벽화에 자, 여기 이거는 악기가 3개밖에 없으니까 요것도 별표. 박판, 공후, 비파.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악기들을 보고서 이게 어느 나라 어느 시기쯤의 악기인지 이것도 나중에 중요하실 수 있어요. 박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나무들을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부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부채 이렇게 쫙 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가 엮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모으면 차라락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 박판이 그거고, 공후나 현악기는 이제 비파 같은 그런 현악기들을 말해요. 비파 같은 이래. 비파도 있고 공후도 마찬가지 그런 현악기인데요. 이따가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로 오면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음악에 새로운 형식의 중국 음악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국 음악이 밑에 보시면 당악, 외래음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아악, 이 두 가지가 중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고려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도 이따가 볼 거고요. 그러면 외래음악을 지칭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악이란 말이 있으면서 향악이라는 말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치, 저거는 외국 음악이지. 팝이 있어야 K-팝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반대 개념이지만은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자, 밑에 아악, 당악, 향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아악은 고려 예종 때, 자, 지금 1116 고려 예종, 되게 낯선 숫자와 낯선 이름일 수 있지만은 요거는 외워야 되는 연도이긴 해요. 그래서 1116년에 송나라에서 아악을 가지고 왔는데 어디에 썼냐? 제례의식, 그러니까 제사인데 그냥 제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는 제사가 아니고 예를 갖춘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례고 의식,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랄까 그냥 잔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것을 대성아악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송나라의 이 음악을 관정하던 그 기관 이름이 대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성아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왜 대성아악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그 다음에 당악은 송나라 음악인데, 지금 위에서 둘 다 송나라 음악인데 다른 점은 제사 때만 쓰는 그런 고결한 음악이냐, 아니면은 궁중에서 연애할 때 쓰는 음악이냐,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당악으로 현재 남아있는 딱 2곡이 있습니다. 보어자, 낙양춘.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향악은 이제 통일신라 향악을 계승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청자로 되어 있는 장구가 있잖아요. 장구가 이 당시에는 이렇게 좀 작았어요. 지금 이렇게 왕따시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림도 그렇고 실제 이렇게 유물이 남은 걸 봐도 한 요 정도 사이즈? 그러면은 소리가 지금에 비해서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았겠죠? 약간 갑자기 약전 같은데 소리도 높고 확실히 그 크기 자체가 작아지니까 볼륨도 작았겠죠. 그러니까 이 장구가 이만큼 커진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저음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옛날엔 장구가 이렇게 작았다라는 점.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이 요게 지금 딱 봐도 일반인들이 그냥 추는 건 아니죠. 궁중에서 옷 쫙 맞춰 입고서 춤 미리 연습해가지고 딱 하는 요게 바로 정제입니다. 정제. 자,
아, 여기 그림을 안 봤네. 옷쪽에 이게 검은고랑 철기시대 현악기 유물 있잖아요. 그래서 검은고는 보면 이게 기린이래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음악을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신성한 그런 것으로 여겼었고, 그 다음에 철기시대 현악기 유물이라고 해서 이거는 한 기원전 1년부터 기원 후 1년 이쯤으로 추정을 하는데, 가야금의 전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악기 유물이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좀 기억을 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전기입니다. 조선시대 음악은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이제 전기와 후기를 나눈다. 조선 전기는 예악사상, 요거가 이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악이라는 것은 예와 악을 함께 중시한다는 게 그냥 김말숙 이런 사람이 중시하는 게 아니라 왕이 나라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예만큼이나 악을 중요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궁중음악이 발달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세종 때는 이제 박연 등의 악을 정비했다. 그래서 시험에 한번 이 박연의 이름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정비했다라는 것은 사실 정비는 없는 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정비가 아니죠. 있는 게 조금 망가졌을 때 고치는 게 정비잖아요. 그래서 아까 악이 들어온 게 무슨 시대였죠? 고려시대 들어왔는데 그게 조금 잘 흩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세종 때 제대로 하자 하면서 이제 정비를 한 것이다. 자, 그럼 세종의 지금 그 업적들을 지금 써 있는데요. 여기는 별표를 한번 해보실게요. 사실은 모든 우리나라 음악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세종 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간보라고 하는 우물 정자와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우물 정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 악보를 이제 만들었다는 것인데, 요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5선보가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악보 체계가 정간보밖에 없어요. 그 정확하게 음악을 기록할 수 있는 체계가.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유니크하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그 다음에 보태편과 정대업 등의 향악을 창작했다. 자, 지금까지는 누가 뭐 창작했다 이런 얘기 없었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 작곡가가 누구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세종께서는 이렇게 향악을 만드시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율관, 편경을 제작했다. 자, 이 말은 또 이것도 이해가 필요한데, 율관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그 오케스트라에서 오보에가 A 불잖아요. 그거 소리만 내주는 그 기준음을 내는 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제 제작을 했냐, 그전에는 궁중에서 그러면은 줄 어떻게 맞췄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중국에서 주는 것밖에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주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딱 그 기준음을 만들지 못하고 중국 걸 가지고 와서 했었는데, 이제 세종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거 만들자 해서 막 만드시는 시도를 하시고, 편경도 마찬가지예요. 편경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커요. 엄청 커서 하나하나 그 실로폰에 완전 확대된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돌로 돼 있어서 진짜 무겁고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 돌 재질이 아무 돌이나 두들긴다고 소리가 나질 않으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야만 됐는데, 그게 망가지면 또 중국 가서 저기 좀 악기 좀 주실 수 있을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만드시게 됐었던 게 세종 때다. 그 다음에 세조 때 세종이 창안한 보태평 정대업을 정비해서 종묘 제례악으로 채택했다. 자, 이 사건은 종묘 제례악, 그러니까 아까 제례라고 하는 게 제사의 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례에 쓰이는 음악을 뭘로 했냐면요, 세종이 만드신 향악인 보태평과 정대업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나중에 갈수록 중요하다라고 보실 텐데,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례 음악을 그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나요? 아니면은 송나라에서 가지고 왔나요?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음악으로 우리나라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세종께서 이제 우리나라 곡조로 우리나라 스타일로 곡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세조께서 이걸로 우리 제사 음악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제사 음악을 우리나라의 음악으로 하게 된 것이 바로 세조 때이다. 요런 거 국악에서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요. 자주적인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성종 때 악학개범을 편찬했는데, 그때 중심이 된 인물이 성현 뭐 이런 사람이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편경이 밑에 있었네요. 악학개범하고.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가볼게요.
조선 후기에는 가곡과 영산해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선비들의 풍류음악. 자, 아까 가곡, 가사, 시조 이렇게 해가지고 성악곡들 위에 써 있었는데 가곡이 써 있고 영산해상은 곡 제목이에요. 모음곡의 제목인데 요게 정말 대표적인 풍류 그 선비들이 모여서 연주하는 음악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풍류음악이 한 가지 갈래고 두 번째 갈래가 민속악입니다. 그래서 특히 판소리는 산조 등 다른 음악 갈래가 생기는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요게 판소리와 산조끼리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런 공통점 찾아서 서술하기, 이런 문제들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앞으로 아셔야 될 거고요. 자,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이제 봤었던 내용이고, 두 번째 마찬가지. 자, 그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전문 소리꾼이 늘어났다. 민속 예술음악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서양 음악사에서 맨 처음에 중세 음악들도 사실은 다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들은 못하는 음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반 백성들이 하는 민요랑 여기서 판소리랑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민요는 그냥 누구나 그냥 부를 수 있는 거라면 전문적으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정말 어느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전문 예술인이라고 하거든요. 소리꾼.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이제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근현대 시대. 조선 후기에 생긴 산조 음악이 다양한 연주로 연주됐고, 처음에는 산조라는 것은 기악 독주곡이에요. 되게 즉흥적인 성격이었고, 그 우리나라 음악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악곡은 되게 느리거든요. 한번 연주를 하면은 띵, 띠링, 띵. 진짜 이 정도로 느려요. 그 상령산, 그 영산해상이. 근데 산조는 막 둥당당당당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엄청 민속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데, 가야금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검은고, 피리, 아쟁, 해금 막 이렇게 다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발전을 했고, 서양 음악이 유입됐고, 현재는 이제 많은 국악 단체에서 전통음악 개선 발전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장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 후기에 음악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기억하실 텐데, 이왕직 아악부, 말만 들어도 이씨 왕조의 그런 직하에 있는 아악부다, 이렇게 이름이 좀 격화된 게 느껴지시죠? 왜 그랬을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강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왕가에 있는 거기 아악부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꾼 것이고, 이제 국악원 51년에 개원을 하고 이제 각 대학에 국악과가 설립된 게 되게 늦게예요. 그래서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 1920년대인가 그때 우리나라의 대학들 막 세워지면서 음악 전공이 생겼는데, 국악은 이제 처음 생긴 게 50년대, 그러니까 좀 늦게 생겼죠. 그다음 판소리, 산조, 민요 등 민간 음악이 전성기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무대도 많이 생기고 많이 활발해지고 녹음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국악 관현악단 창단하고 악기 개량을 했고 뭐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연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거 다 봤었던 거죠. 제사음악의 의식에 사용됐다. 고대 악기. 뼈필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되게 비루해 보이는 이 악기.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실제로 연주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이것도 마치 청동방울처럼 의식의 하나로 쓰였을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고 그냥.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는 이제 여기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는데, 안악삼호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 하면은 본붕 하는 것처럼 무덤들이 이렇게 몇 호다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고구려 음악이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잘 보면은 이 그림이 조금 흐린데, 여기 이렇게 검은고처럼 눕혀서 연주하는, 그쵸? 현악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동그란 기타 같이 생긴 거, 요게 완함이에요, 완함. 여기 동그란 기타처럼 생겨서 이것도 뜯는 악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요렇게 앞으로 쭉 길게 되어 있는 관악기를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뜨는 악기 이렇게 두 가지에다가 부는 악기가 있고, 자, 이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춤추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서는 서역에서 온 춤을 추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춤도 추면서 이제 가무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5가지 그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도 되게 흐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기타 비슷하게 생긴 요게 완함이에요. 완함.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좀 잘 보이는 걸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5가지 악기가 있다. 그냥 이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들은 지금 다 비슷한 얘기들인데 범패 중 바라춤을 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라가 심벌이에요, 심벌. 그러니까 커다란 심벌 있잖아요. 보신 적 있죠? 진짜 큰 이만한 거. 그걸로 이제 한번 쳐가지고 막 위로 이렇게 막 돌렸다가 하는 이거를 바라라고 하는데 그 바라로 춤을 추십니다. 범패할 때.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이따가 볼 거고. 자, 처용무 요것도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제가 어제 마침 국악원에 가서 처용무를 봤잖아요. 처용무는 궁중 그 정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정제는 아까 전에 임금님 앞에서 춤추는 거, 그러니까 궁중에 춤추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기원이 신라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처용설화라는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용이 되게 아내를 두고 잠시 나갔다 왔더니 이불 밑에 발이 4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뒤돌아서 시를 지었잖아요. 발이 4개가 있네. 막 그랬더니 그 상대 남자가 귀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 인덕에 내가 간복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게 신라시대 얘기인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신라시대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처용의 얼굴을 그려 놓으면은 귀신이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벽사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귀신을 쫓는 뜻. 아이고, 의사는 뭐야? 벽사의식. 귀신을 쫓는 의식이라고 해서 벽사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제 조선의 궁중에서도 이 처용의 탈을 쓰고서 이제 언제 했냐? 섣달 금음날, 양 음력 12월 31일 섣달 금음날이 이제 가장 음기가 세고 귀신이 많이 나오는 날이래요. 그래서 이날 유교 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처용무를 반드시 추면서 귀신을 쫓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옆에 그림들이 흐려서 너무 아쉬운데 보호자나 아악이나 지금 약간 빨간 옷 입은 건 보이시죠? 다른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규모가 크구나, 그냥 지금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 문묘제례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지금 사람들이 막 8명씩 줄 지어가지고 8명 해서 64명이 지금 다 같이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일무라고 합니다. 일무. 그래서 제례악은 우리 아까 전에 그 상고시대에서도 가무를 즐겼다,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 불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백제에 전할 때도 기악무다, 그래서 춤이랑 이런 거 다 같이 전했고, 고구려 박해에서도 춤도 추고 악기도 노래했잖아요. 제례 음악도 마찬가지. 악가무라는 말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하는 이 3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 정간보는 아까 전에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오음약보는 또 뭐냐, 이거는 5개의 음으로 요약할 때 할 때 약자 있죠. 요약한 악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가운데 중심음을 궁전 있죠. 궁전할 때 궁자를 써놓고서는 그 위로 1, 2, 3 우리 음도 배웠잖아요. 음도 화성학에서 음도 1, 음도 2, 음도 3 하는 것처럼 똑같이 1, 2, 3, 4, 5 밑으로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간단하게 표시하게끔 만든 악보인데요. 요건 누가 만들었냐면 세조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거 악보가 있고 신악, 새로운 음악을 창제하신 그 세종대왕의 이야기 우리가 들어봤고, 악을 정비했다. 그리고 그 창제한 신악을 가지고 세조께서 종묘제례 악의 음악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 보셨고, 성종 때 악학개범 편찬했다. 요까지 우리가 중요한 골자들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조선 후기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풍류방, 민속음악 발전했다. 근데 이 내용들이 기록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앞으로 공부할 게 많죠. 그리고 뭐 다양한 연주 형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춘야흥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갓쓰고 두루마기 입은 사람들이 여자 몇 명 끼고 지금 놀고 있을 때 악기들이 다 지금 풍류방 악기들 그거 보실 수 있고, 이 그림 평양도도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명창이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이제 이 사람 보려고 막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이것도 그림이 진짜 커요. 근데 여기서 이 한 명 노래하는 걸 보려고 진짜 수백 명이 그려져 있어요. 정말 그렇게 평양으로 모시고 와서 연주하고 쓸어 담는 약간 그런 형태가 이제 판소리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근현대 하면은 서양음악 대중화됐다. 이런 얘기 다 아까 반복해서 했었죠? 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서양 음악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조금 지겨우실 수는 있지만은 반복되니까 좀 그렇게 쌓이시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자, 고대부터 또 봐볼게요. 제천행사,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그쵸? 그 다음에 동해 무천, 그 다음에 뭐 삼환이 5월에 10월에 뭐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요. 탕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무릎을 치면서 뭐 추는 춤이었대요. 이것도 그냥 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냥 춤도 같이 췄구나, 그냥 그 정도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 신라의 처용무, 사실 신라가 이렇게 신라 때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처용설화가 신라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고구려 하면은 검은고 왕사나, 신라 하면은 우륵가야금, 그쵸? 그래서 처용이라는 것도 이때 이야기 생겼고, 음성서, 그 다음 백제, 미마지가 기약물을 일본에 전파했다. 여기 쉼표가 들어가면 안 되죠. 미마지, 쉼표하고 미마지가 기약물을 일본에 전파했다. 그다음 통일신라 삼연삼죽 뭐뭐뭐였었냐면은 가야금, 검은고, 향비파, 그 다음에 대금, 중금, 소금, 이렇게 세 가지 악기씩이 있었고요. 당악이 유입이 되었다. 당나라 음악이 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와서는 연등회와 팔관회라고 하는 불교 행사에 음악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 아악이 들어왔고, 당악이 들어왔고, 또 향악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음악이 있는 것이 고려시대이고요. 여기 보면은 관경병상도라고, 이런 거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크게 보여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화려해요. 여기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볼거리도 되게 많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행사는 정말 그냥 불교를 위한 홀리한 행사라기보다는 백성들 한번 즐거운 볼거리 마련해주고 다 같이 한번 노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로 가보시면은 세종대왕이 정간보를 창안했고, 그래서 그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박연입니다. 그 다음에 악기를 제작했다. 근데 이제 편경만 제작한 건 아닌데, 이 악기들이 유난히 크고 만들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디어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아악서, 전악서. 자, 우리 아까 전에 음성서, 뭐 이런 거 들었던 거랑 이름이 왠지 비슷하죠. 이것도 음악 기관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게 조금 다른데, 아악서는 진짜 말 그대로 아악만 담당한 기관이고, 전악서는 그 외에 궁중에서 하는 음악들을 담당을 해서 요것도 좀 구분해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종묘제례악을 제정했다. 종묘제례라는 행사는 사실 신라시대부터 있었대요. 진짜 오래됐는데 무슨 음악이 쓰였는지 몰라. 그때는 음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뭔가 세조 때부터는 제대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음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에 성종 때 악학개번 편찬하고, 장학원, 요것도 이제 형광펜. 장학원은 아까 전에 그 이왕지 악보로 격화되기 전에도 장학원이란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장학원이라고 이제 좀 일원화돼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외워주시고, 지금 악학개범의 검은고, 가야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보이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선조 때 금합자보를 편찬했다. 자, 금합자보는 이거는 악보예요. 그러니까 무슨 보가 있으면 악보할 때 보인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고를 말합니다. 검은고의 합자, 이거는 합친 거예요. 글자를 합쳐요. 그래서 이거는 합자보라고 하는 악보책이 따로 있는 건데, 검은고의 합자로 된 악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만 들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최초의 민간 악보가 이제 금합자보예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만든 악보는 그 전에 세종 때 것도 있는데, 그래서 민간 악보가 이때 이후로 이제 쭉 생기고, 양금신보도 마찬가지. 양금신보는 뭐냐면 양덕수라고 하는 양씨가 있었어요. 양씨가 검은고 악보를 새로 만든 악보예요. 양금신보. 그래서 이 두 가지 악보는 거의 제일 대표적인 악보들이어서 이름은 오늘 꼭 익숙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금합자보의 여민라 해동장이라는 게 그 여민락의 가사가 용비어천가로 붙은 거여가지고 그 용비어천가 장 이름인데, 그건 나중에 또 보시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17세기 양금이 들어왔어요. 양금은 이게 덜시머라고 하는 서양 악기랑도 되게 비슷한데, 줄을 이렇게 때려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사로 된 실로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로폰은 철로 된 판인데 철로 된 줄이어서 이게 길이가 다 달라서, 길이가 다르면 음높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 개의 음높이를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것도 줄을 이렇게 통통통통 쳐가지고 하는 악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지금도 양금 전공은 없어요. 가야금 전공이 그냥 같이 해요. 그런 악기인데, 이게 이름의 양자가 뭐냐면은
서양 양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서양 악기로서 들어온 거거든요. 서양의 금이다, 검은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왔고, 이게 이제 풍류방 음악에 또 잘 수용이 돼가지고 풍류방에서도 이걸 연주를 하게 되고요. 궁중음악은 이제 쇠퇴가 되고, 당악의 향악화, 이건 뭐냐면은 분명히 이거는 외국 음악이었는데 어느새 뭔가 우리 스타일이 된 거야. 약간 우리도 옛날에 K-팝이란 말은 잘 안 썼었잖아요. 그냥 팝이 원래 있었는데 약간 우리나라식의 뭔가가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팝이란 장르가 들어온 이후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악도 분명히 그 당악만의 성격이 있었는데 점점 향악스러워져. 예를 들면은 뭐 약간 식임새가 막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게 당악에 원래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악기들이 슬그머니 향악기들이 막 낀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향악화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좀 중요한 꼭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학 후보 찬정, 말을 너무 어렵게 썼는데 대학 후보를 편찬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대학 후보는 누구야? 정조 때 서명의 만든 정조 때의 음악,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만든 악보인데, 이 악보도 이제 나라에서 편찬한 국가 편찬 악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이름이 있다. 사실 이 대학 후보는 이름이 대학 전보랑 후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앞전자고 이건 뒤후자잖아요. 그래서 원래 두 권짜리 책이었는데 전보는 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름은 좀 그렇게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양금은 수입했고, 경모궁 악기. 이름이 이게 또 너무 힘든데, 경모궁은 그 사도세자였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누구 돌아가신 세자를 위해서 만든 그 제례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음악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없어져가지고 그냥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18세기 오면은 경모궁 그러니까 경모궁에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음악을 이제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풍류 음악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청구영원 해동가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가사집이에요. 옆에다가 가사집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 가사를 보면서 이제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제가 악보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꼭 음높이가 정확한 악보만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기호들을 그려놓거나 하면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청구영원 해동가요도 마찬가지다. 가사에다가 이렇게 연음표라고 해가지고 살짝 표시를 해놓는 식으로 악보를 활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민속음악 발달을 했다. 가곡 원류라는 책이 나왔다. 청구 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 영원, 해동가요, 가곡 원류 다 같은 가사집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음악이 들어왔고, 자, 20세기에 조선 정악 전습소가 이제 그 정악을 가르치는 그런 전습소, 교육기관이 생겨난 거고요. 이황직 아학부가 설치됐다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장학원이 이제 격화됐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군악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군악대가 없진 않았어요. 우리 치타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악이 다 있었고 옛날에도 다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양악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악대. 근데 아악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둘 다 있었다.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설치, 새로운 국악곡 창작하고 국악대학에 국악과 신설했다. 음악대학에 국악과 신설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정말 엑기스겠죠. 그림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뼈피리 검은고 가야금 요 정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편종 편경 엄청 크죠. 이거를 만들었던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조선 전기에 최초로 이 악기들이 나온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그 고려시대에 들어왔잖아요. 송나라에서 1116년에, 그쵸?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조선 시기다. 그 다음에 단소라는 악기도 은근히 역사가 짧은 악기예요. 단소가 이렇게 막 역사 언제부턴가 이렇게 스리슬쩍 조선 후기에 나타나서 정말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악기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교육용으로 좀 적합하다 하면서 이렇게 쫙 퍼지고 한 것인데, 어쨌든 단소라는 악기도 이제 개량된 악기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신조 가야금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보통 이런 말 안 쓰죠. 그냥 개량 가야금. 그래서 가야금이 이제 12줄짜리인데 12현짜리 가야금인데, 이거를 이제 산조형으로 좀 더 이렇게 좁게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25현짜리도 있고, 하여튼 가야금이 변화된 것도 나중에 좀 꼭지로 다룰 예정이에요. 25현도 여기 있네요. 신조는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 산조의 오탄가 보다. 산조가야금인가 보다, 선생님들. 이게 산조가야금. 산조가야금도 이제 똑같이 12현은 맞는데 정악을 하던 가야금보다는 좀 날렵하고 이제 소리 내기가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조라는 말 처음 들어서 뭐야 했는데 산조군요. 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음악사 이야기. 아, 이제 줄거리네요. 자, 연표는 이제 끝났고요. 예, 조금씩 줄거린 대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상고시대는 진짜 뭐 그 고대 서양 음악사나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된 예술 형태가 아니라 종교의식과 밀접하다. 부여연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요건 이제 이름 외우시고, 그다음에 뭐 풍년을 기원하거나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감사하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하는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먹고 살려고. 그쵸?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제천의식의 음악이 항상 있었고, 상고시대 악기로는 함경도 서포왕 유적 뼈피리, 골재적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이름이고요. 뼈피리와 현악기인 고가 있다. 자, 지금 여기 고가 보면은 이 반쪽짜리 그림, 요게 지금 출토된 거예요. 아니, 그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0년 된 악기인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진흙 속에 있으면서 되게 정말 럭키하게 이게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남은 반쪽을 복원을 해보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가야금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반구대 암각타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있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따만한 관악기를 불고 있어요. 사실은 저렇게 크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 키만한 거를. 그만큼 악기를 좀 약간 그런 뭐랄까 종교 의식으로서 활용을 했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 음악. 중국 서역과의 고구려는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음악이 고구려에 들어왔고 여러 악기를 수용했고, 왕산악이 중국에서 들여온 칠연금을 개량해서 검은고를 만들고 많은 검은고 곡을 작곡했다. 이 곡들이 남아있진 않아요. 자, 그 다음 백제. 백제는 마흔의 음악 문화를 바탕으로 인접국가와의 상호 문호 적응을 통하여 문화 교류를 통하여 외래 문화를 수용했다. 그리고 미화지가 기악물을 전파했다라는 말, 이제 반가운 말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래 제목들이 정읍사, 선운사, 무등산, 방등산, 이거는 보셨을 때 이 곡은 백제의 곡들이구나 하고 그냥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읍이라는 곡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사만 있지만 지금은 기악곡으로 있는데, 그래서 역사가 백제 시대로 거슬러 갈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은 뭐 이어지는 건 딱히 없다. 그래서 이게 고려사의 악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려사라는 건 뭐냐면 고려의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한 책인 거죠. 근데 요거는 악지는 뭐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 역사책이 있으면, 나라에서 편찬한 역사책이 있으면은 이제 시대별로 왕조 순으로 쭉쭉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시간 순으로 한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주제별로 한 게 뒤에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다, 무슨 음악이다, 아니면은 뭐 어떤 법도다, 이런 것들을 따로 묶어놓은 것 중에 음악에 대한 그런 특별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사 악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음악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읍사는 기악 합주곡으로 변화돼서 여기는 형광펜, 수제천으로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다. 수제천이라는 곡에 대한 자부심도 되게 크거든요, 국악계에서. 그 다음에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 대학로에 새겨진 5명의 악사를 보면서 당시 연주된 악기를 볼 수 있다 했는데, 여기도 그림이 조금 흐린 것 같지만 그래도 밑에가 조금 잘 보이니까, 잘 보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특이한 백제 여기서 말하는 고는 그 장구할 때 고거든요. 장고라고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타악기를 말하는 거고, 백제금, 이게 정확히 현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건 보이지 않고, 뭐 가야금의 안족이 보이거나 검은고의 괴가 보이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백제의 금이겠다 이렇게 이름만 붙인 거지 실제로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적도 마찬가지. 솔직히 피리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길이 따라서 어떻게 부느냐 따라서, 구멍수 따라서 너무너무 피리 종류도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백제적이라고 이름 붙였고, 이것도 백제소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를 배소라는 일반적인 이름도 써요. 소는 뭐냐면은 펜플룻이에요. 펜플룻. 그래서 펜플룻은 우리가 그 빈 빨대로 후 불면은 나는데, 빨대도 마찬가지. 길이가 점점 더 짧아지는 걸 이렇게 대붙여 놓고서는 후 불면은 음이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약간 그 펜플룻 어릴 때 불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악기가 배소예요. 배소. 그다음 완함은 이제 기타 같은 악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라로 넘어가 볼게요. 가야에 오르기,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에 와서 가야금, 노래, 춤을 가르쳤다. 이것도 마찬가지. 가야금, 노래, 춤을 세 글자로 하면은 뭐냐면 악, 가, 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악은 이제 악기를 말하는 거고, 노래는 가, 춤은 무, 이렇게. 가야금은 기악 연주, 노래, 춤 반주로 궁중과 민간에 널리 사용됐다. 그래서 솔직히 진짜 생명력이
긴 악기인 것 같아요. 진짜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야금이 사라졌던 적이 없어. 항상 궁중에서나 민간에서나. 그래서 되게 정말 생명력이 길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악기인 것 같고, 이게 항아리에 지금 보시면은 약간 임산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야금, 이렇게 생긴 가야금을 지금 연주하고 있는 토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다산을 기원하는 막 의식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봐주시고, 통일신라의 음악은 삼국의 음악적 요소가 결합해서 더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라 가야금이 이런 반주악기, 기악 연주 이런 거 하고, 사면, 삼죽이 뭐뭐 있었다. 검은고, 가야금, 향비파, 대금, 중금, 소금 이렇게 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금이라는 악기는 아시죠? 대금 아시고, 또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소금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그 소금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에서 대금만 살아남았고 중금 소금은 다 없어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는 그 소금이라고 붙인 악기는 원래 당적이라고 다른 악기인데, 그거를 이제 교육용으로 내보낼 때 이제 소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서 어쨌든 지금의 악기랑은 조금 다르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국에서 진감선사에 의해 당나라에서 불교음악인 범패가 들어왔고, 국가음악기관이 음성서를 설치해서 음악을 관장하고 육성하였다. 발해 악기로는 발해 금이 있고 태상시가 있었다. 그래서 범패에 지금 종류가 뭐뭐뭐가 있다라고 하는데, 안채 빗소리, 헛소리, 짖소리, 화성 회침곡 있다. 자, 우리 약간 졸리니까 한번 음악을 살짝 들어보고 갈까 해요. 자, 요거는 일단은 여기서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초록색 사람이 혼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주를 하지 않고 이제 박을 쳐서 음악의 시작을 알려주는 사람이고, 여기 앞에 이렇게 아쟁이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해금이라는 악기들이 앉아 있고, 해금이 쭉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관악기들 이렇게 불고 있고, 큰 북이 하나 보이고 뒤에 장구, 그 다음 피리, 저쪽에 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악기가 돼 있는데 안 보이셔서 답답하시겠네요. 지금 연주만 조금 들어볼게요. 앞에. 일단 엄청 느린 건 아시겠죠? 근데 이 곡이 지금 제가 화면이 조금 잘 안 맞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되게 아름다운 곡이긴 해요. 나중에 제대로 좀 더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칠연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중국의 금이라는 악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그 검은고랑은 완전 달라요. 검은고는 괴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 막 세워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막 술대로 이렇게 내려치는 게, 사실은 그런 악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손으로 뜯는 악기는 많잖아요. 아까 와남도 막 기타 같다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런 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요걸 한번 연주하는 밥도 들어보시면 우리나라 소리가 아니라는 게 딱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런 거 자체가 없거든요. 저렇게 음을 슬라이딩해서 올리는 거가. 그래서 검은 거랑 닮은 점이 눕혀놓은 현악기라는 것밖에 없는데, 약간 조금 의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사면 삼죽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금, 검은고, 향비파가 있고, 대금, 중금,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림으로 복원을 해놓은 것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악기들은 아니고요. 비파는 좀 그게 기타처럼 연주하는 건데, 요것도 영상이 그 교과서 한국음악사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그 재생 목록 얘기 안 들어갔죠, 아까? 그거 좀 해야 되겠다. 재생 목록을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셔서, 그 유튜브에다가 방문각 온유라면 제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이제 교과서 거는 따로, 교과서 뭐 중세, 교과서 바로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한국음악사 여기 들어가시면 오늘 수업 때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음악입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 음악 문화도 전승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이 막 단절되고 이런 적은 거의 일제강점기 이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전승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유음악인 향악과 당나라의 당악, 송나라의 대성악이 편중편건과 함께 들어왔다.
그 다음에 연등의 팔간의 같은 국가 행사가 있었고, 고려시대 음악으로는 문묘제례에 연주했던 문묘제례악. 아까 전에 제례악은 제례악인데 종묘제례악이 있었죠. 종묘제례악은 뭐냐면은 이 종자가 마루 종자를 써서, 종묘는 그 역대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왕과 왕비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묘는. 근데 문묘는 뭐냐면은 이 문이 약간 그럴 문자여가지고 밑에 보이지만 공자랑 제자들, 그러니까 임금님 돌아가신 거랑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그 예를 다하기 위해서 문묘제례를 계속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현행 종묘제례악은 중국의 아악으로 세종 때 전비해서 오늘날까지 문묘제례악은 안 끊겼어, 또 역사가. 그래서 요것도 지금 성균관대 안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 전기 보시면은 유교를 숭상해서 예랑 악을 중히 여겨서 아악을 정리하고 악기를 제작하고 정간보를 창안하고 여민락 보태평 정대업 작곡을 하고, 세조는 정대업 보태평을 종묘제례악으로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정간보를 개량해서 향악의 선율을 적혀 편리한 오음약보. 자, 이거가 아까 설명이랑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전에 이게 그 궁자를 가운데 쓰고서는 음도 1, 2, 3, 4, 5랑 마찬가지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음이 5개여서. 우린 아까 음도 7까지 배웠잖아요, 사성악반에서. 근데 음이 5개. 근데 왜 5개냐? 우리나라의 향악이 보통 5개 음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향악의 현실을 반영한 악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대단하시지 않나요? 이런 걸 만드신 게. 그래서 이제 5음, 5개 음으로 된 약보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성종 24년에 성현들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완성한 악학개범은 궁중음악은 물론 이론, 악기 진설법, 이거는 뭐냐면 악기를 어디다가 뭘 놔야 되냐. 우리 홍동백서 같은 거 있죠. 과일 진설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악기도 어떤 악기는 서쪽에 놔야 된다, 뭐 어떤 악기는 동쪽에 놔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무용, 악기, 의복, 음울들이 기록된 귀중한 자료로 우리가 이제 음악 보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 여민락이라는 악보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성과 함께 즐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종께서 만드신 노래인데, 원래는 용비어천가 가사, 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음악을 붙여서 하던 성악곡이었지만 지금은 기악곡이 되었다. 성악곡의 기악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꼭지가 됩니다. 지난번 서양음악사의 리체르 카레와 칸처나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성악곡이었지만 기악곡 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조선 후기가 왔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거를 묶어서 양란이라고 하거든요. 양란에 크고 작은 전란, 그리고 많은 악기를 잃어버리고, 그쵸? 전쟁 나서 임금님 도망가셨는데 악기 어떻게 옮겨요, 그쵸? 악기랑 악공들 죽고 이 틈에 도망가자 막 그래서 아싸들 다 없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위축됐는데, 반면 선비층이 항류하는 가곡가사 시조와 영산해상 같은 풍류음악은 발달을 했고, 서민들을 중심으로, 자, 남도 무속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도 무속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속악의 그 뿌리는 남도예요. 남도가 지금 전라도 이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남도 지역에서 지금의 민속악의 뿌리가 다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주에서 기원한 시나위, 산조, 판소리 등의 음악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시나위라는 말이 아까 앞에서는 안 나왔었지만 사실은 시나위가 가장 먼저예요. 시나위에서 판소리나 산조 같은 장르들도 파생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남도의 무속음악에서 발전했어요. 그래서 무속음악 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저는 그 단국대에서 그 항일음악 연구팀 있었을 때 같이 하시는 선생님이 그 굿을 전공으로 논문 쓰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굿이 저는 막 방울 흔들고 막 작두타고 이런 걸 아니라고는 물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잘 별로 관심은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굿은 따로 있고 그 세습무라고 해서 강신무랑 세습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강신무는 진짜 신내림 받아가지고 막 콩팥 던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음악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세습무는 이제 배워서 그 굿을 연행할 수 있도록 그 배워가지고 여자는 판소리 같이 노래를 하고요. 남편이 되는 사람은 그 악기를 연주를 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음악 집단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근데 되게
그 무속적이면서 되게 즉흥적이면서 되게 화려하고 막 그런 음악들이어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그 선생님들도 아까 굿이라든지 무속음악 이렇게 나오면은 약간 신내림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무속음악의 그 민간음악의 바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러 악기가 즉흥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가락을 연주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자, 이 말 보면 혹시 짜임새에서 좀 기억나는 말 있지 않으신가요? 헤테로포니, 그쵸? 그래서 요거와 헤테로포니가 우리 서양음악 시간에서 그리스 음악이 고대에 그 같은 선율인데, 그러니까 모노 선율로 갈 수도 있고, 단선율로 갈 수도 있고, 헤테로포니로서 그 같은 선율인데 다른 방식으로 동시에 연주하는 게 헤테로포니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예시가 바로 신화위. 그 다음에 이제 합주곡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산조는 판소리와 신화위의 영향을 받은 기악 독주곡이고 장구로 반주를 하고, 자, 요게 산조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거가 처음에는 느린 속도의 진양장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빠르게 연주되는 한 배에 따른 형식의 음악이다. 자, 우리나라 음악 형식이 지금 처음 나왔어요. 한 배에 따른 형식. 자, 한 배라는 게 속도예요, 결국에는. 근데 한 배에 따랐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느린 곡에서부터 점점 빠른 곡으로 되는 걸 모아놨을 때, 모음곡일 때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식은 뭐 ABA 형식 이런 느낌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요 형식은 그냥 국악에서는 이런 걸 형식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현대 음악, 갑오개혁 이후부터 1950년까지 서양음악에 유입되고 일제강점기 전쟁, 그래서 전통음악의 쇠퇴기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음악을 관장하는 이황직 악부를 통해 아학과 중국음악의 명령을 이어갔으나 서양식 군악대가 이제 창설됐죠. 요 인물이 에케르트라고 해가지고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학교를 통한 찬가가 보급됐다. 여기서 찬가라는 게 그 찬송가 선율 아니면 동요 선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보급이 되면서 이게 다 선율이 서양식이에요. 제가 이거 그 합격 설명회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논문 게재된다고 하는 게 찬가거든요. 근데 그 찬가 선율을 지금 250개인가 곡이 되는데 그 하나의 악보집 안에 그게 1914년도 거거든요. 근데 민요 선율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20세기 극초반인데도 14년이면 이미 서양음악 선율로 그렇게 다들 노래를 하고 같이 합창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라는 공간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 극장이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제 관객도 있고 거기에서 연주하는 전문 예능인도 있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음악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궁중음악이나 풍류방 음악은 돈 버는 거 아니라 돈 잡아먹는 음악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음악이 생겨난 것도 이 시기고, 조양구락부라고 하는 음악 기관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시고, 요거의 후신으로 조선정합전습소가 출범을 했다. 그래서 요 조양구락부랑 이어져서 조선정합전습소 요거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좀 이어져 가는구나 이름만 기억을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통음악을 계승했다. 그 다음에 국립국악원, 그 다음에 국악사 양성소, 말 그대로 국악을 연주하는 악사들을 양성하는 곳이죠. 그래서 양성소가 지금의 국중국고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 가르친 거고, 그 다음에 대학 국악과 신설했고, 나머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뒤에는. 그쵸? 자. 여기는 세종대왕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요거는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인용이 언제든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세종실록 권 30에 보면은 세종 7년에 세종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나라는 본래 향악을 익혀왔는데 종묘 제례 때 먼저 당악을 연주하고 마지막 3원 때에 와서야 향악을 연주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조상께서 살아계실 때 듣던 음악을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무 타당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묘의 제사를 지내고 와서 하신 말씀이고, 이후에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 음악으로 종묘 제례를 지냈다? 세조 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이렇게 나름 마인드맵 비슷하게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뭐 시대 구분은 지금 저희가 봤고, 계층은 왕, 선비, 서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계층으로도 우리나라 음악 분류가 좀 중요해서 저도 이번에 기출문제집 이제 나오면은 이제 궁중음악 따로, 그 다음에 선비음악 따로, 민소악 따로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각각의 성격이 되게 뚜렷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앞으로 이 음악이 궁중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주가 된 것인지, 아니면 선비들의 그 향유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약을 기회를 갈고 닦아서 관객들 앞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조금 구분을 앞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연주 형태는 이 이름들은 나중에 아실 거예요. 독주는 아실 거고, 그쵸? 병주는 둘이서 하는, 병행한다 해서 병주, 둘이서 하는 거고요. 줄풍류, 대풍류가 세트인데 둘 다 공통점은 풍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합주는 합주입니다. 근데 관악합주, 관현합주 지금 이름이 너무 복잡한데 요거 네 가지 구분은 다 나중에 수업 때 본격적으로 조금 보도록 하고요. 자, 연주 장소는 궁궐과 마당과 기와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당이 그 판소리의 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소리의 판이 마당을 뜻하고, 소리가 소리라서 막 판소리의 어원은 뭐다 이렇게 나중에 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쓰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차나 의식은 사실은 다 궁중이에요. 그래서 궁중에서 임금님 행차하실 때도 절대로 그냥 그 혼자 몰래 잠행하시는 게 아닌 이상은 앞뒤로 쫙 군악대 서가지고 막 빵빠랑 연주하고 그렇게 움직이셨거든요. 그래서 행차 때 음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식 때 음악 당연히 중요하고요. 아, 연례도 마찬가지. 연례가 결국에는 이 연회할 때 연이에요. 그러니까 1년, 2년이 아니라 그 연회, 그쵸? 무도회 같은 거. 그래서 무도회랑 연회는 다르긴 하구나.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잔치 때 쓰는 음악은 또 다르겠죠. 뭔가 배경음악으로 깔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들이 다 궁중음악이다. 그 다음에 풍류음악은 이제 그냥 풍류방에서 선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음악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 쉬었다가 우리나라 음악사 여기 그 연표 이후니까 여기부터 보도록 할게요.